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강사, 해커스의 이상구 강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2023년 국가적 9급 국제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많이 어려웠다고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저희 9급 패권반 학생들 중에는 만점자도 좀 있고 90 이상은 대부분 맞은 것 같고요.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논점들이 몇 개 좀 나온 게 있어서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먼저 총평을 좀 드리고 해설을 한 다음에 24년 국제법 결혼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좀 적어봤는데요. 일반 국제법이 18개, 국제경제법이 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국제경제법은 가트에서 한 문제, 분쟁 해결 양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은 22년과 같은 비중입니다. 두 문제를 위해서 그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판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그 아틱 선라이즈호 사건, 죄송합니다. 그 남중국해 중재재판 사건 좀 비슷해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판례가 이렇게 무슨 판례에 의하면 이런 문장보다는 ICJ는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판례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낸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3번 조약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항이 8문항 정도이다. 물론 조약문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닌데 조약문을 갖다가 내면서 조금 간결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게 8문항인데 제가 보기에 올해 시험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시험도 조약 원문을 조금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법을 공부한다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조약과 판례거든요. 조약이 물론 더 중요하죠. 판례는 그 조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법 시험에 또는 국제법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궁금하실 텐데 상중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A, B, C로 할 수도 있는데 대략 제 기준에서 상은 3문항이고요. 중이 10문항, 하가 7문항 정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꼽은 A급 문제 난이도 상은요. 조약의 가분성 문제가 처음 본 분들도 계셨다고 그러는데 작년 7급 기출이거든요. 기출 공부를 또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으면 가분성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트 수량 제한 금지 원칙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것은 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제경제법 학자가 좀 들어간 게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조금 최근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성립 요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출제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내시려고 했던 것 같다. 이건 제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꼭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논점이 다수 보여서 체감 난도는 2022년보다 다소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실제로 우리 9급 출간직 패권반에 있는 패권반 학생들 말을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난도가 있었다. 패권반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좀 접해보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국제법이 상당히 난도가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부분했다고 그러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내 구제 완료원 요게 이제 외교부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좀 냈고요. 그다음에 가분성, 파리 협정상 기준 시점. 파리 협정은 되게 중요한데 기준 시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다음 조약법 협약의 기본적인 성격, 뭐 기존 관습의 성문화인데 이걸 또 뭐 구체화시킨 거다. 뭐 이런 논점이라든지 처음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 선택조항 소락선의 성격 이게 니카라 사건에 나왔던 건데 뭐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방행위이죠. 선택조항 소락선 일방행위인데 양자 간의 합의적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일방행위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양자 합의적 성격도 있다. 그 말을 왜 했냐면 어, 일방행위인데 조약법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약법 협약을 적용할 수가 있다. 왜? 일방행위지만은 양자 합의적 성격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 강제적 보편 관할권, 뭐 아우트 데델의 아우트 주디카리 이야기라든지 드디어 나왔죠. 선박 운영과 관련한 면제 이게 나올 차례였었거든요. 선박 운영과 관련한 면제가 나왔고요. 총회의 안보리 해부 조치의 범위 이것은 헌장 해석론이거든요. 해석론인데 뭐 제 책에도 제가 잘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의 예외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서 어렵을 것 같고요. 이거 남중국해 중재 사건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섬 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의 해석론이 드디어 출제가 됐고요. 또 섬의 기선 효과 같은 것도 중요하게 나왔고 한중 수교의 법적 지위 네, 그 한 문제 틀린 학생이 한중 수교의 법적 지위 요걸 틀렸다고 그러던데 뭐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관계 수립을 한 게 묵시적 승인이거든요. 근데 요것은 말씀드리겠지만은 별도로 합의문 작성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한다고 그래서 명시적 승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개 정도의 논점이 새롭게 예전보다 세부적으로 심화되어서 출제된 논점들이고요. 그래서 총 80개 논점인데 그 중에서 지금 13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약간 뭐 기출이 거의 나와야 쉽다고 생각할 텐데 각 문항마다 이렇게 한두 개 정도씩 새로운 논점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례형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죠. 다소 난도 있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타임 컨슈밍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답은 되게 쉽더라고요. 그 기출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사례형으로 좀 어렵게 가려다가 좀 시간 안배 차원에서 쉽게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늘 사례형은 한 문제 정도 내려고 할 것이다. 왜? 국제법 학습의 본질이죠. 사안을 보고 법을 적용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게 법을 외우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례형은 늘 내려고 할 텐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선발 시험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과목과의 그런 시간 안배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답은 좀 쉽게 낸 게 아닐까. 늘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사례형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저의 뭐 적중 천재 이런 거 보시면 그런 사례형 문제가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들어서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단순 암기형은 지양되는 느낌이고 법리 이해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건 이제 시험 보고 나온 학생도 비슷하게 느끼셨더라고요. 단순 암기형 물론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죠. 정적수 같은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리 위주로 가는 것 같다. 제가 다시 문제를 딱 보니까 법리 위주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법의 본질, 법리를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난도가 있어서 뭐 90 이상을 맞아도 5과목 평균 90 이상을 맞더라도
이 13명 또는 뭐 좀 더 뽑으니까 처음에는 15명 될 텐데 그 정도 범위에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드는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좀 평균 90 이상이면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합격이 혹시 안 됐더라도 면접은 해 놓고서 어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0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항 해설은 제가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제 카페나 아마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라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카페 다음 카페 에, 이상구 비상구를 치시면 나오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 다음 카페면 네이버가 아니고요. 저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참조하시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외교부 초안상 국내 구제 완료 규칙의 예외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열거돼 있거든요. 그걸 물어본 건데 국내 법원이 재판 관할권 행사할 권한이 없을 때라든지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력 수단이 없을 때라든지 또 4번에 국내 구제 절차가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 이런 건데요.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이 어려움이 큰 경우 저런 것은 또 열거된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교부 초안은 너무 중요한 그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제 조약집에도 들어가 있는데 차분하게 좀 사실 조약이 어려워서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읽으셔야 되고 뭐 제 강의와 같이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난이도는 중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출제자들은 상이라고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외교부권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국내 구제 완료 원칙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난도가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해 선박 지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난이도가 제가 하라고 적어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에서 승무원 승객 간에는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체 선박과 객체 선박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해상에서 모호가 방송 선박 이건 늘 나오는 그 기출이거든요. 열거되어 있는 것이죠. 선박, 기국, 뭐 시설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 뭐 방송, 피방해국 뭐 등이 있습니다. 국기를 2개 이상 개항하면 무국적선이고요. 보편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4번은 이제 뭐 개국주의죠. 공해에서 자국기를 개항한 선박을 항행시 권리를 가진다. 기국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난이도 하. 3번도 난이도 하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늘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법무부 가시는 거잖아요. 법무부 관련 국제법 이야기는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범죄 인도는 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억번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라고 해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청구국 인도범죄 시효 완성 대한민국 법률 인도범죄 공소 시효 완성 네, 니은번은 한 문장인데 이걸 잘라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좀 헷갈리라고 인도범죄 전부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뭐 속죄주의니까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조약의 부적법, 무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가분성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조금 난도가 높거든요. 게다가 이제 가분성이 나와서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1번은 쉬운 논점이에요. 국가대표의 부정, 부패죠. 상대적 무효 사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후에 명시, 묵시, 조약 유효성에 동의하는 경우 이것은 하자 치유가 됩니다. 상대적 무효니까.
그 다음에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형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가분성이 절대 무효 사유는 가분성이냐 안 되고요. 상대 무효 사유는 가분성 되는데 이게 또 나눠져요. 46조, 7조, 8조 하고요. 그다음에 49조, 50조 기만하고 부패하고 나눠지게 되는데 기만하고 부패는 선택적 분리 내지는 의무적 분리라고 그래요.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 가능해도 분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분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필수적 분리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기만은 필수적 분리가 아니에요. 임의적 분리라고 합니다. 의무적 또는 그 선택적 분리. 작년 기출을 공부를 잘 하셨으면은 좀 쉬웠을 텐데 이걸 왜 어렵다고 그러시는지 기출 공부를 안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만하고 부패는 이 의무적 분리입니다. 그래서 조항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조약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착오 논점은 좀 쉬운 거죠. 사실의 착오고요. 법률에 대한 착오는 원형할 수 없거든요. 네, 요것은 뭐 국가에 대한 강박이겠죠. 무효고요.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절대적 무효를 표현하는 겁니다. 분쟁 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하는 분쟁의 결정을 ICJ에 부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강행규범 관련 분쟁은 최종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 늘 영순위로 꼽는 문제이겠죠. 일본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이 들어가 있구나. 이 원칙은 92년 리우 선언에 처음 들어간 거고요. 기후변화 협약은 리우 회의 때 같이 채택된 거거든요. 원칙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토 의정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죠. 차별 책임이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파리협정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네, 여기 NDC라고 합니다. 국가 결정 공약이죠. 국가 결정 공약이고 점검은 정기적으로는 아마 5년마다의 그런 정기 글로벌 종합 검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2년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이 조금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기후변화 협약은 90년, 파리 협정은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조약을 보시면서 이걸 한번 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답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항상 한두 개 정도 새로운 논점이 들어간다는 거. 난이도는 중1 것 같습니다. 자, 유엔 회원국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회 결정, 이것은 출투 3분의 2인 거 아시죠? 가입은 안보리 권고, 이게 이제 비절차상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한 9개국 찬성. 그 다음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보리의 단독 권한입니다. 제명은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보리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안보리에서는 비절차 사항이니까 거부권이 적용되겠죠. 문제를 좀 신경을 써서 만든 거 하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문제를 잘 만드셨어요. 성의가 좀 있죠, 옛날보다는 문제가. 조약과 관습의 관계,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내려고 했을 것 같긴 해요. 보시면은 얘는 많이 나왔던 논점이긴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관습이 충돌하면
규정 38조 1항의 규정의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이제 법하고 관행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조약과 관습이 대등하기 때문에 신법 우선의 원칙인데 지금 이제 뭐 재판을 할 때 당연히 조약을 맨 먼저 찾아서 적용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 충돌하고 실제 ICJ에 뭐 예상되는 관행하고 섞어 놓은 것입니다. 관습법은 성문 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 효력을 계속 갖는다. 네, 이것을 조약과 관습의 병존성이라고 니카라과 사건에서 한 이야기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를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출제를 한 것이죠. 조약은 관습의 성립 요건인 국가 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이때 이제 조약이 실질적인 연원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형식적 연원인 관습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협약 상당 부분은 기존 관습을 성문 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뭐 당연하죠. 관습을 성문화하면서 구체화한 작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이도는 중쯤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입니다. 국가만이 재판사건죠. 쟁송사건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됩니다. 당사자 능력이 있고요. 네, 2번은 쉬운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에 이건 뭐 선택조항 수락에 대한 이야기고요.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36조인데요. 36조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립성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확대 관할권. 이것은 좀 세부화, 좀 구체화되어서 다시 나올 거니까 공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PCIJ도 있었고요. 재판소 실행을 통해서 발전되어 온 제도입니다. 규정에 명문 조항이 없어서 확대했다. ICJ나 PCIJ 관할권을 확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지만 동일한 강제 관할 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 일련의 양자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이 논점이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논점도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 판례책 보시면은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9번입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서 이게 난이도가 제가 상으로 잡은 건데요.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 법원의 판결은 국제 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 실행에 해당할 수가 없다. 국가 성립 요건인 실행, 일반적 관행에 특별한 제한이 별로 없어요.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 법원의 판결 들어가는 거고요.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 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 실행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된 건데요. 국제기구의 실행이 국제기구의 실행하고 국제기구 내부의 국가의 실행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기구 자체의 실행은 국가 실행이 아니겠죠. 국제기구 실행이죠, 무슨. 근데 국제기구 내부의 국가의 실행은 그건 일반 관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느낌학적으로 제한 없이도 걸렸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 실행이 국가에 관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속성관습법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나온 거예요. 속성관습법. 네. 속성관습법에 대해서는 ICJ가 북해 대륙분 사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요. ICJ는 일관되게 2호 소설에 기반하고 있죠.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속성관습법론은 법적 확신만 있으면 관습이 성립한다는 주장이거든요. ICJ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 공한 서한이죠.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 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가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리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실행도 되고 법적 확신도 두 개도 된다고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한 건데 둘 다 될 수가 있죠. 확신의 증거될 수도 있고 일반 관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국제법상 관할권,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거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형사 관할권, 아시겠죠? 객관적 속죄주의. 처음 보신 분도 계시구나. 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 관할권 행사하는 근거는 자국민이니까 속인주의겠죠? 복수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네, 한 사람의 범죄를 여러 나라가 처벌한 걸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처벌할 수가 있죠. 조약의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논점은 상당히 살짝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어느 국가라도가 틀린 거예요. 지금 조약에 의해서 창설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약 당사국 내에서 보편적입니다. 조약 당사국 간에 보편적이에요. 모든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아마도 그 고문방지협약 적용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 기소나 특히 인도를 요청할 수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가라도 이거 틀린 겁니다. 얘도 새롭게 나온 논점인데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끼고 해가지고 답은 맞췄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국가 면제 협약입니다. 옳은 것은 얘도 조금 어렵게 내려고 했을 거예요.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선박을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관할권 면제를 원형적 주장할 수가 없겠죠. 2번은 기출론점입니다. 타국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에 대한 동의는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별도의 포기를 요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면제 포기, 즉 묵시적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강조하는 게 묵시적 포기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상업적 거래인지 판단은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죠. 성질설. 또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 목적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협약은 절충설인데 관련되는 거란 것은 법정지국의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이런 것들 두 개를 기준으로 목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충설을 채택했다는 것을 내는 것이고 난이도는 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번 논점은 처음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어렵진 않죠. 네, 국제연합 총회 안보리에 된 건데요. 총회는 헌장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떤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가 있고 아시겠죠? 헌장 규정을 그대로 냈죠.
문장이 길어지게 돼요.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한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보리가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보리에 반드시 회부돼야 될 조치는 헌장 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 조치를 의미한다. 이것은 헌장 해석론 또 유엔의 관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논점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조치는 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보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연례보고, 특별보고 뭐 이런 거고요. 조약 해석이 요새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조약은 조약의 문맥, 대상, 목적으로 보아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자, 보세요. 조약법 협약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서 좀 특징이라 보여지는데요. 조약 문헌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해석한 그 한글 본을 딴 거예요. 제가 왜 느끼냐면은 불투명이 영어는 absurd거든요. absurd인데 보통 부당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부당이라고 교수님께서는. 근데 무슨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석본을 외교부가 만든 해석본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걸 썼기 때문에 익숙해요. 자, 문헌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 규정에 적용하는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추후 합의나 추후 관행은 문맥과 함께 참작해야 되는 요소에 들어갑니다. 보충적 수단이 아니고요. 뭐 사본은 당연한 얘기 같고요. 네, 이것은 뭐 좀 조약문을 알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그 조약 해석은 해석에 관련된 논점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약 해석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에서 해석 파트를 조금 철저하게 해석론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 관련 규정의 해석론을 체크하시는 얘기죠. 제가 이제 밤에 찍고 있어서 목이 조금 잠겼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트 제11조. 예, 요 문제도 이제 상급으로 낸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수량 제한의 예외. 그러니까 이건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의 예외. 그러니까 수량 제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문장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1조단 수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수량 제한의 예외, 수량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런 말인데 안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예외적으로. 상품의 국내 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비교적 근소했습니까?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 상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상품의 생산 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 시장 안정 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네, 이것은 조약문을 그대로 내고 있죠. 이게 경제법 시험 문제의 좀 특징이기도 하네 생각해 보니까. 조약을 그대로 이렇게 복붙한다 그러죠. 복붙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이제 조약을 정확히 읽어놓지 않으면 어렵고요. 물론 제가 기본서에는 다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리고 조약문을 좀 봐야 되는 보면은 편함하실 수가 있겠죠. 자국 통화 준비 현장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 제한 조처에서 부과되는 쿼터 이거 허용됩니다. 이게 아마 14조인가 그럴 거예요.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 제한 조치로 부과되는 쿼터 11조 2항 A 중국 천연자원 사건에서 중국이 원형했던 조항입니다.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 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 허가 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이것은 수출 허가제거든요. 수출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목적으로 수출 허가 제도를 취할 수가 없죠.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저약에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도 높게 낸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표권반에서 하나 틀린 사람들이 많던데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금 틀려서 좀 아쉬웠는데 수출 허가 제도 저게 좀 집중했으면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섬의 지위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 이지나 대륙본 같지 않고요.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면 간출지의 저조선이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많이 나왔던 기출론점이네요. 드디어 이게 처음 나왔죠.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판사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출지에 세멘트를 잔뜩 바르더라도 섬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국제재판소는 섬이라더라도 대륙분과 배타적 경제도시의 경계협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논점이에요. 섬의 기선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컨대 독도를 한일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우리 측의 기점으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고려되지 않거나 이게 제로 이펙트예요. 제한 효과는 하프 이펙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제한적 효과.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입니다. 섬의 크기, 본토로부터 거리, 인구의 수, 또 형평 이런 원칙 등등을 따져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흑해 해양 경계협정 사건에서 쉐르팡 아일랜드와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중요하게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제시되었던 중요한 논점들을 바로바로 시험에 내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국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불강력, 조난, 긴급피난 요 세 가지는요.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문장이 길까요? 그렇습니다. 외교보호 초안의 문장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시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었거든요. 국가행위가 국제나 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의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된다. 네, 자유권 발동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저렇게 문장이 길게 나왔잖아요. 조약 문장을 그대로, 초안 문장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성 조약서에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구나. 이런 빈도수가 아마 점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약이 있는 파트여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답은 좀 쉬워 보이거든요. 국가 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가 알겠잖아요. 영사 인가장, 묵시적 국가 승인 알겠잖아요. 그럼 4번부터 볼까요?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건 알겠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것은 아실 텐데 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 92년 9월 달인데요.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 승인으로 본다. 이걸 좀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외교 관계 수립은 묵시적 승인 맞잖아. 맞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승인은 명시적 승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92년 9월 일자로 상호 승인의 표시를 적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명시적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승인하고 관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명시적 승인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30일 이내에 이것은 이제 숫자를 낸 거죠. 분쟁 해결 양에는 어쩔 수 없이 숫자를 내는 거고요.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에 그 이행 문제를 분쟁 해결 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이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그 7급 기출을 보고 낸 느낌이 드는데요. 모든 회원국이 전부 다 이행 분쟁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가 맞겠습니다. 그럼 3번도 이제 보상 합의 기간이 20일이잖아요. 20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4번은 뭐 보복조치에서 비례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문장이 길구나. 분쟁 해결 양해를 복붙해서 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빈도가 많아지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그랬는데 이것은 좀 겁을 주려고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답은 뭐 되게 쉽게 나왔더라고요. A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틀린 거군요. B국 상선을 타고 C국 내수에 들어왔죠. C국은 A국의 범죄인 도청이 있다면 B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가 있다. 이게 내수니까 당연히 속지주의 내지는 연안국주의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내수에 있는 상선에 대해서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 재판소는 타국인 D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서 내수 내에 있는 또 다른 타국인 이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가 있다. 내수는 영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기한국 관할권인데 요거 제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안 나왔었는데 중요하거든요.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 행위를 한 선박 입항에서요. 항만국, 얘를 기항국 그래요. 기항국.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물론 요건이 되게 엄격하긴 해요. 어떤 중요한 것은 피해가 없어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7급에.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 관할권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있죠. 내수에 갖다 들어온 경우에는요. 이 사건이 내수에서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야 되겠네요. 답은 쉬운데 사례형으로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난이도 중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인데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입니다. 옳은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 중인데요.
국제연합의 대상을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 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절대 면제입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 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보유된다. 고위직만 됩니다. 사무총장, 뭐 사무부총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이죠.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공적 자격이니까 물적 면제죠. 물적 면제는 영구 면제지 않습니까?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한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네, 일회적 참석하는 대표에게도 그 여행 기간을 포함해서 면제가 인정이 됩니다. 상당히 넓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공부를 안 하고 봤으면 어려울 법한 이야기인데요. 뭐 답은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해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년 또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는데 올해 너무 많이 줄어서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직업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모든 직업이 뭐 하다 보면 힘들어지고 재미도 없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내가 선택을 했어. 이게 좀 그런 순간들, 위기들을 좀 잘 넘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정말 이걸 deadly want, 뭐 없이 원한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시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24년 어떻게 공부하실까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전문학습 비중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조약 위주로,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약 특강 할 때 많이 얘기해놨어요.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10개에서 15개 정도 조약은 촘촘하게 올해도 보니까 뭐 유엔 헌장, 조약법, 협약, 또 외교부 초안, 국가책임 초안, 국가면제 협약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꼭 나오는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촘촘하게 보고 나머지 조약들은 뭐 중요 조항 위주로 보거나 아니면은 기본서나 요점서 단권을 해서 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 위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 챕터별 핵심 법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국제법이 조금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법보다 법리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학업적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공부를. 판례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기본소에 언급된 판례뿐 아니라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은 이제 기본소에도 판례가 있는데 제가 판례집에 한 180여 개 정도, 175개인가 넣어놨거든요. 그 판례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판례집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제가 써놓고도. 그래도 낑낑 대시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논점들 또 판시 사항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서를 반복해서 학습하고 기출문제나 예상 등을 단권화하여 빠르게 반복 학습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 둬야 됩니다. 이건 뭐 단권화 하시라는 이야기인데요. 단권화는 뭐 기본서에다 하셔도 되고 요점서에다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의대로 하시면 되는데 주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점서 단권화를 하시면서 기본서를 간혹 같이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나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기본서만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 정리할 때 우리가 책을 기본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서 문제집 2권, 3권 또 뭐 때로는 단행본도 또 참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요점서를 보시되 법리를 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기본서를 또 같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출간직 패권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7급하고 9급을 제가 분리했거든요. 9급 학생분들이 그 7급에 오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그 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또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9급하고 7급하고 그래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패권반이 매주 요일은 지금은 토요일 날 했었는데요. 요일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상시 개설됩니다. 행정부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정해진 건 아닌데 아직까지. 매주 이렇게 특수 필수 과목들은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도별로 또 때로는 전범위로 이렇게 하시고 또 모의고사도 좀 보시고 계속해서. 그래서 아직 패권반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패권반을 문의 한번 해보시고 또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개별 상담도 이렇게 케어도 해드리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 강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